옛날 어느 마을에 변강쇠라 소문난 젊은 사내 상철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밤을 보낸 여인들은 두 번 다시 상철을 찾지 않았지요. 그만큼 상철의 물건은 웬만한 여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상철아. 이제 너도 때가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 소리 마소. 옆마을까지 저를 병강세라며 여인들은 저만 보면 다 피해 다니는구만요. 그러니 저는 장가 가긴 다 틀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놈아. 그러니 웬만큼 바지를 내리고 다녔어야지. 허구한 날 바지를 내리고 다니니 소문이 나도 벌써 다 나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와 상철은 방 안에 앉아 방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노총각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갈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잠시 후 아버지는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상철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참에 읍내로 한번 나가 보거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내 색시감을 한번 찾아보거라. 아니, 제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색시가 제게 온단 말입니까? 달랑 불알 두 쪽뿐인데. 그러니 하는 말이다. 이곳에 있어봐야 손바닥만 한 밭대기에서 입에 풀칠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 이참에 읍내로 가서 돈도 벌고 색시감도 찾아보란 말이다. 아버지의 성화에 상철은 어쩔 수 없이 그나리 보찜을 쌌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경비로 쓰거라.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쌈짓돈 2냥을 내주었습니다. 상철은 2냥을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큰절을 넙죽하였지요. 그럼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소서. 상철은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 충청도 읍내로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준 2냥을 모두 써버린 상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데 장터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먹을거리도 무척 많았지요. 헌데 상철은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는 쫄쫄 굶은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녔지요. 그러다 장터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초상집이었지요. 상철은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정정하시던 첨지 어른께서 갑자기 뭔 일이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연락받고 깜짝 놀랐었구만. 이보시오. 혹시 첨지 어른의 성함이 무엇이요? 아니, 그것은 어찌 모르시는 게요. 몇 해 전 제가 첨지 어른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맞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요. 뭐, 그런 거라면 알려드리지요. 그분의 성함은 박봉참이요. 아, 그럼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이 맞소. 고맙소이다. 상철은 문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넙죽 절하고 초상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문 입구에서 첨지 댕머슴이 상철을 붙잡았지요. 누굴 찾아오셨소? 저는 박첨지 어른께 돈을 받으러 왔소. 아니, 우리 나리한테 돈을 받으러 왔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 몇 해 전 박봉참 나리께 제가 식사 대접을 했었소. 그때 첨지 어른께서 말씀하셨소. 집으로 찾아오면 밥값을 주겠노라고. 그 말의 머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첨지 어른께서 어제 운명을 하셔서 그러니 돈을 갚지 못할 것이요. 대신 그것은 밥값이셨으니 들어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퉁치시오. 아니, 그랬단 말이. 그럼 어쩔 수가 없구려. 그리하는 수밖에. 상철은 머슴의 안내를 받아 큰절을 하고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밥을 먹게 된 상철은 밥을 더 달라 하여 몇 그릇을 더 먹었지요.
배불리 밥을 먹은 상철은 천천히 초상집을 나왔습니다. 첨지 어른 덕분에 요기 참 잘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오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해 진력이 되어 초상집을 나온 상철은 마땅한 잠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가에 있는 정자를 발견했지요. 옳거니.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군. 상철은 정자 위로 올라가 보찜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지요. 조금 지나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철은 피곤함이 몰려와 막 잠이 들 판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남녀 한 쌍이 정자 아래로 와서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지요. 이제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소. 아니, 왜 그러시? 그동안 우리 잘 만나오지 않았어. 아, 이제 그쪽 부인한테나 잘해주시오. 나는 당신을 그만 만날 것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것이오? 연유나 좀 말해보시오.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춘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내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자꾸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것이요. 솔직히 그쪽의 것은 감흥이 전혀 없어.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구만. 어째 감흥이 없단 말이오?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소?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니 그런 것이 아니겠소? 여인의 말에 사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두말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철이 벌떡 일어나 정자 아래로 내려가 여인에게 물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큰 것을 찾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철의 말에 여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딱 보아도 양반집 여인 같았지요. 그대는 뉘신데 그런 걸 묻는 것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되었소. 보아하니 부인께서는 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요. 상철의 말에 여인이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시골 촌뜨기 같은데 양반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 누가 놀린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내 지금까지 크다 하여 여러 놈을 만나봤지만 양에 차는 놈이 한 놈도 없었느니라. 내 놈도 사내라고 입만 살아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냐?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구려. 어두우니 조심히 들어가시오. 상철은 다시 정자 위로 올라와 보찜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저만치 가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 정자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내 놈의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후회는 안 할 것이요. 여인은 상철의 말이 빈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한 데다 아직 앳돼 보여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믿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우선 그런 데서 자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서 머슴으로 있거라. 행랑채를 하나 내어줄 터이니 그곳에서 자고 먹는 것은 춘자가 챙겨줄 것이야. 그 말에 상철은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었지요. 좋소. 그리하겠소. 우리 집에는 다른 하인들도 있으니 알아서 눈치껏 마당이나 쓸면서 일하는 척만 하시게. 자네가 날 흡족하게만 시켜주면 자네에게는 큰 보상이 따를 것이야.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큰 보상도 따른다 하니 상철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상철에게는 횡재나 마찬가지였지요. 좋소. 까짓것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총각은 이름이 무엇이야? 내 이름은 상철이요. 그래. 상철이라. 그럼 자네는 나를 따라오시게. 여인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녀는 신이 났는지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이 궁둥이처럼 요염하게 걸어갔지요. 상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못을 나와 조금 가다 보니 여인이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곳이 내 집이야.
나는 서방은 없고 여종 1명, 머슴 1명만 있을 뿐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자네는 곧바로 행랑채로 들어가시게. 알겠소. 상철은 여인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곧 보기와는 다르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자, 이 방을 쓰시게. 여인은 상철을 행랑채에 딸린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나도 피곤하니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보세. 여인은 상철에게 야릇한 눈빛을 찡긋 던지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행랑방으로 들어가 벌러덩 누웠지요. 집 떠나온 지 수일 만에 이불 깔린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상철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상철이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머슴 하나가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처음 뵙겠소. 아니, 넌 누구냐? 오늘부터 나도 이 집에서 일하기로 한 상철이라오. 머슴 덕칠은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너더러 이 집에서 일하라고 한 것이야? 이 집 마님이요. 어젯밤 늦게 같이 들어왔소. 머슴은 상철을 째려보듯 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장작을 메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엥, 쯧쯧. 이번에는 며칠이나 있다 쫓겨나려나? 머슴 덕칠은 뒤뜰로 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종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철이요? 그렇소만. 날 따라오시오. 여종은 상철의 눈을 일부러 피하듯 마주치지 않고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밥상을 차려놨으니 가져다 드시오. 고맙소. 그런데 마님은 어디 가신 것이오? 그건 왜 물으시오? 그야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요. 그 말에 여종은 상철을 빤히 보더니 의아하단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쪽은 밤일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님하고 이야기된 게 아니었소? 퉁명스러운 여종의 말에 상철은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종의 말투로 보아 이미 여러 사람이 거쳐간 것 같았지요. 그럼 마님은 집에 없소. 마님은 저녁에나 들어오실 것이요. 그럼 낮에 마님은 항상 밖에 계신 것이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요? 마님은 장터에서 제일 큰 포목점을 운영하시오. 낮에는 항상 그곳에 계시지요. 여종 춘자는 퉁명스럽긴 하였으나 묻는 것은 꼬박꼬박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려. 일단 챙겨준 밥은 잘 먹겠소. 상철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춘자가 챙겨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춘자는 우물가로 가서 빨래를 하였지요. 여종 춘자가 퉁명스럽긴 하였으나 그녀는 무척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확실히 하는 책임감 있는 처녀 같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철에게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밥을 다 먹은 상철은 뒤뜰로 가서 머슴 덕칠이 장작 패는 일을 거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덕칠이 짜증스럽게 말했지요. 거추장스럽게 굴지 말고 저리 가시게. 밥도 먹었으니 저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머슴 덕칠이 상철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자네는 자네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은가? 이 일은 내 일이니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시게. 머슴마저 퉁명하게 굴자 상철은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 물어보았지요. 왜 이렇게 다들 내게 퉁명스럽게 구는 것이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상철의 말에 덕칠이 한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있는 동안이나 편히 있다 가시게.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오? 내게 속 시원히 말해주면 안 되겠소?
상철이 자꾸 묻자 덕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리 잠시 앉아보시게. 상철은 머슴 덕칠 앞에 철푸덕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이 벌써 여럿 다녀갔었네? 헌데 죄다 열흘을 넘기지 못했지? 열흘을 넘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여? 아, 그거야 마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마님이 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 뭐, 마님께서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나는 경험은 없지만 웬만한 사내들로는 양이 차질 않으신다네. 그러니 자네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게. 하룻밤 만에 쫓겨나는 일도 허다하네? 그래서 다들 제게 퉁명스럽게 굴었구만요. 어차피 수일 내로 떠나갈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뭐, 정들면 뭐 하겠나. 금방 헤어질 사람을. 그러니 모르는 사람으로 있다가 가는 게 낫지. 뭐, 들어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 춘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어? 자네가 어찌 춘자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그녀의 본관은 어디이고,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 일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오. 자네가 이 집에 온 것은 마님에게 선택되어 온 것이니 춘자에 대한 관심은 끄는 게 좋을 것이야. 행여 마님이 자네의 그런 마음을 아시게 되면 자네뿐만 아니라 춘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네. 덕칠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춘자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알면 마님이 춘자를 질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뭐, 일단 알겠소. 저도 조심할 테니 춘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오. 상철이 자꾸 물어오자 덕칠은 마지못해 말해주었습니다. 춘자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다네. 헌데 그녀의 아버지가 못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 바람에 어머니까지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다네. 그래서 춘자 처녀가 여종살이를 하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네. 시집갈 나이에 혼인은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하니 그녀도 참 딱하게 되었지. 덕칠 어른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의 표정이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덕칠과 대화를 마친 상철은 처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보았던 춘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뚝한 콧날에 가늘고 길게 옆으로 뻗은 눈매,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눈동자. 그는 춘자만 생각해도 왠지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렇게 상철은 오랫동안 춘자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잠결에 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께서 찾으시오. 상철이 일어나 보니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지금 몇 시나 되었소? 술시오. 어서 씻고 마님이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오. 춘자는 돌아가고 상철은 우물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지요. 찾으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상철은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화려한 장신구가 있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꽉 차 있었지요. 그런 고급스러운 방 안에서 마님은 요염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상철은 조심스럽게 마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래, 잠자리는 마음에 들더냐? 푹신한 요가 깔려 있어 등도 배기지 않고 아주 좋더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오늘은 내가 정자에서 말했듯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야 할 것이야. 알겠소. 걱정 마시오. 잠시 후 안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춘자는 자신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수를 놓기 시작하였지요. 병든 어머님의 약값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그녀는 밤새워가며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자수 솜씨는 인정받을 정도로 수준급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 그녀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밤새워 놓은 자수를 못 쓰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밤새워 놓은 자수를 못 쓰게 되어버렸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줘야 하는데 큰일이다. 춘자는 내일까지 납품해야 하는 자수를 망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조각으로 코피를 막고 새로운 원단 위에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놓다 보니 새벽달이 울기 시작했지요. 새벽달이 울자 춘자는 수놓던 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 준비를 하였지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가마솥에서는 고소한 밥냄새가 올라왔지요. 춘자는 아궁이의 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렸지요. 그 두레박 이리 주시오. 내가 물 떠주리다. 어느새 상철이 바짝 다가와 두레박을 빼앗듯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레박으로 물을 힘차게 퍼 올렸지요. 역시 사내의 힘이라 두레박질은 힘차고 빨랐습니다.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오. 춘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국도 끓였지요. 그런데 춘자가 머슴덕칠에 상을 들다가 어지러워 밥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상철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상철은 춘자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상철은 춘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가 않소.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퀭한 것으로 보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소. 여기 앉아서 잠시 쉬시구려. 상철은 부엌 한편에 짚을 깔고 춘자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과 흩어진 찬을 모두 치웠지요. 그냥 놔두시오. 어지럼증만 없어지면 내가 할 것이구먼요. 상철은 춘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덕칠과 마님의 밥상도 직접 챙겼지요. 춘자는 자신의 일인이 일어나려 하였으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을 샌 탓에 몸이 견디질 못하였지요. 상철은 어느새 덕칠과 마님의 아침상 준비를 모두 마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변소에 간 사이 상철은 마님의 밥상을 안방에 넣어놓고 나왔지요. 덕칠은 부엌에 와서 후다닥 밥 먹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침 식사를 끝낸 마님도 장터로 나갔지요. 상철은 안방에서 밥상을 꺼내와 설거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아침을 넘길 수가 있었지요. 그때까지도 춘자는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모두 마친 상철은 춘자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자리를 깔고 눕혀주었지요. 누워서 좀 쉬고 있으시오. 상철이 춘자의 방을 둘러보니 한쪽에는 수놓던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수놓느라 밤을 샌 것이오. 춘자가 말이 없어 돌아보니 어느새 그녀는 잠들어 있었지요. 상철은 피식 웃으며 이불을 꺼내와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춘자의 방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춘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깔고 누웠지요. 상철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춘자는 해 진력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몸이 가뿐해졌지요. 춘자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폈습니다. 아니 그런데 춘자가 기지개를 펴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마당 빨랫줄에는 빨래가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밀려있던 빨래감이 모두 널려 있었지요. 춘자는 널려있는 빨래를 만져 보았습니다. 그러자 빨래는 뽀송뽀송하게 아주 잘 말라 있었지요. 춘자는 빨래를 걷어 차곡차곡 개었습니다. 빨래개는 그녀의 손길이 무척 가뿐했지요.
빨래를 모두 갠 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도 춘자는 놀라고 말았지요. 부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광이 날 정도였지요. 부엌 아궁이 재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부엌에 들어선 춘자의 기분까지 상쾌할 정도였지요. 한편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마님도 포목점 문을 닫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점포 친구 김 여사가 찾아왔지요. 얘야, 달순아. 너 또 총각 하나 들였다면서? 어머, 소문 한 번 빠르구먼. 아, 읍내에서 내가 모르는 일 있으면 그것은 간첩이지. 그건 그렇고 이번 총각은 어떤겨? 그 말에 마님은 두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몸을 베베꼬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래가 아파. 아니, 내 아래가 아프다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아, 말도 마. 내 평생 이런 물건은 처음이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니까? 오늘도 밭이 나온 것이야. 아파서 걷지도 못해. 세상에, 드디어 내가 하나 건지긴 했구나. 그런데 너만 재미 보지 말고 내게도 좀 보내봐. 그것은 안 되지. 어떻게 구한 아이인데? 얘야, 우리 사이에 서운하게 왜 그래? 서방도 아니면서. 그래도 얘는 안 돼. 얘만큼은 내가 끼고 살 거야. 흥, 잘났군 그래. 너 나를 서운하게 해서 좋을 게 하나 없을 것이야. 마님의 친구 김 여사는 토라져 돌아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님은 하인들에게 문단속 잘하라 말하고 점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지요.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상철과의 일을 회상하였지요. 지금까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제야 진정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신분만 맞으면 서방으로 삼으면 좋았을 텐데. 마님은 아직도 아래가 아프긴 하였지만 흡족한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춘자는 오전 일을 마치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완성된 자수를 납품하고 의원 집으로 향했지요. 의원 나리, 어머님 약재 반첩만 지어주세요. 얘야, 내 어머님의 증상은 반첩식으로는 치료가 안 된단다. 적어도 한 첩씩은 해야 효험이 있을 것이야.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자수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이게 다예요.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어머니의 약재 반첩을 지어 주었습니다. 춘자는 약재를 받아들고 어머님 계신 집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춘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셔요? 어서 오너라, 춘자야.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구나. 아니요, 어머니. 저는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어요. 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지어온 약재를 다려왔습니다. 어머니, 탕약 좀 드셔요. 춘자는 어머님을 부축하여 탕약을 드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의원의 말대로 한 첩씩 다려드리면 어머니 병세도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요. 어머니께 탕약을 다려주고 춘자는 진력이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요.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셔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가며 그녀는 일하고 있는 마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지고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도착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마님을 뺀 덕칠과 상철은 벌써 밥 먹고 설거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의 밥상도 차려져 천으로 덮여 있었지요. 춘자야, 밥 좀 다오. 배고프다. 네, 마님. 마침 마님도 돌아와 춘자에게 밥 달라 하였습니다. 춘자는 바쁘고 국만 뜨면 되었지요. 춘자는 마님의 밥상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배가 고팠는지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예, 춘자야. 밥상 들고 나가면서 상철 보고 내 방으로 들라 하거라. 네, 마님.
춘자는 마님의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철에게 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한밤중에 마님이 불러 상철이 안방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춘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춘자는 상철에게 가고 싶지가 않았지요. 상철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왜인지 춘자는 싫었습니다. 얘야, 춘자야. 상철을 불렀느냐? 네, 마님. 지금 갑니다요. 춘자가 부엌에서 망설이는 사이 내가 타는 마님은 춘자에게 재차명을 하였지요. 춘자는 하는 수 없이 상철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춘자는 상철의 방 앞에서도 그를 부르지 못하고 서 있었지요. 그러자 한참이 지나도 상철이 들어오지 않자 마님이 직접 상철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철의 방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춘자를 발견했지요. 너는 심부름을 보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서 있기만 한 것이야. 마님의 호통에 춘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너는 가서 내 할 일이나 하거라. 춘자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상철을 깨워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안방에서는 마님의 신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춘자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도 않던 소리가 오늘따라 견딜 수 없을 만큼 듣기 싫었습니다. 두 귀를 막고 부엌 바닥에 움츠려 앉은 춘자는 가슴도 아파오기 시작했지요. 춘자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부엌을 나와 대문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무작정 달렸지요. 마을 끝까지 달려간 춘자는 왠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깨뜨린 그릇을 말없이 치워주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해주던 상철. 그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안방에서 마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설레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여인과 정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춘자는 새벽달이 울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부터 마님은 춘자와 상철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상점을 나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상철이 빨래를 걷고 있었지요. 그 일은 여종 춘자의 일이었는데 상철이 춘자의 일을 돕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일을 지켜본 마님은 그 후로도 계속 그들의 사이를 눈여겨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 우물가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내가 설거지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눈이 틀림없어. 저 둘 사이에 감정이 생긴 것이야. 상철을 춘자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한 마님은 춘자를 어떻게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춘자를 내보내면 저 둘은 밖에서도 계속 만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춘자와 상철이 만날 수 없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마님은 한낮에 포졸들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며칠 전 모아놓은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졌소. 그럼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이요. 그건 그렇지가 않소. 도둑이 들었다면 다른 값진 물건들도 모두 가져갔을 것이요. 헌데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금비녀 같은 폐물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소. 그러니 이것은 분명 내부를 잘 아는 자의 소행이 분명하오. 그렇다면 이 집 하인들부터 조사를 해보아야겠소. 여봐라. 각각 흩어져서 이 집 하인들의 방과 부엌, 창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보거라. 포졸들이 흩어져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 포졸이 소리쳐 말했지요. 찾았소. 금비녀와 폐물들이 부엌 쌀독에서 나왔소. 그 말에 마님과 포졸들이 모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소.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폐물들이 맞소? 그렇다면 폐물을 훔쳐 이 쌀독에 묻어둘 만한 사람은 누구? 부엌은 오로지 춘자라는 여종밖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소.
그렇다면 그자가 범인이겠구먼? 그 말에 춘자는 깜짝 놀라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패물이 쌀독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것은 명백히 네가 훔친 것이었다. 여봐라, 전현을 관하로 압송하라. 포졸들은 춘자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상철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지요. 설마 춘자가 마님의 패물에 손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철은 춘자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님의 모습에서 뭔가 석연찮은 점을 보았지요. 마님의 표정에서 희미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아는 춘자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또 마님의 희미한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 상철의 가슴 속에는 의문점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게 된 춘자가 관아에 끌려가자 그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지요. 상철은 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든 어머님이 홀로 계시다는 말이 생각났지요. 그리하여 상철은 물어물어 춘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병든 노모가 홀로 누워 있었지요. 어머님, 저는 춘자 친구 상철이라 합니다. 춘자에게 바쁜 일이 있어 제가 대신 왔지요. 아니, 우리 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요? 그것은 아니었고, 일 때문에 바빠 그렇습니다요. 몸은 좀 어떠신지? 듣기론 약재를 계속 드셨다 들었습니다. 그렇긴 했소만 내 약을 대느라 우리 춘자가 너무 고생이 많아 걱정이요. 이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도 함께 도울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어머니는 상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총각. 총각 같은 사람이 우리 춘자 옆에 있다니 참으로 안심이요. 어머니는 상철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춘자는 너무 착하고 불쌍한 아이요. 내 염치 없지만 우리 춘자 좀 잘 좀 보살펴 주시오. 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셔요.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상철은 춘자 어머님께 인사하고 나와 의원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이 춘자 씨 어머님 약재를 지어가는 곳이 맞나요? 그렇소만. 그럼 어머님 약재를 5첩만 싸주시오. 아니, 평소 반첩씩만 가져가더니 갑자기 웬 5첩이. 그런데 춘자는 어딜 간 것이요? 아, 그녀에게 바쁜 일이 있어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의원은 약재를 저울에 달아 5첩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상철은 약재를 받아들고 춘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님께 탕약을 다려드렸지요. 그렇게 상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춘자 어머님을 찾아가 탕약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춘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효심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지요. 자신은 옛날 어느 마을에 변강쇠라 소문난 젊은 사내 상철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밤을 보낸 여인들은 2번 다시 상철을 찾지 않았지요. 그만큼 상철의 물건은 웬만한 여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상철아. 이제 너도 때가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 소리 마소. 옆마을까지 저를 병강세라며 여인들은 저만 보면 다 피해 다니는구만요. 그러니 저는 장가 가긴 다 틀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놈아. 그러니 웬만큼 바지를 내리고 다녔어야지. 허구한 날 바지를 내리고 다니니 소문이 나도 벌써 다 나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와 상철은 방 안에 앉아 방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노총각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갈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잠시 후
아버지는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상철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참에 읍내로 한번 나가 보거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내 색식감을 한번 찾아보거라. 아니, 제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색시가 제게 온단 말입니까? 달랑 불알 두 쪽뿐인데. 그러니 하는 말이다. 이곳에 있어봐야 손바닥만 한 밭대기에서 입에 풀칠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 이참에 읍내로 가서 돈도 벌고 색식감도 찾아보란 말이다. 아버지의 성화에 상철은 어쩔 수 없이 그나리 보찜을 쌌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경비로 쓰거라.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쌈짓돈 2냥을 내주었습니다. 상철은 2냥을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넙죽하였지요. 그럼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소서. 상철은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 충청도 읍내로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준 2냥을 모두 써버린 상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데 장터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먹을거리도 무척 많았지요. 헌데 상철은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는 쫄쫄 굶은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녔지요. 그러다 장터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초상집이었지요. 상철은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정정하시던 첨지 어른께서 갑자기 뭔 일이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연락받고 깜짝 놀랐었구만. 이보시오. 혹시 첨지 어른의 성함이 무엇이요? 아니, 그것은 어찌 모르시는 게요. 몇 해 전 제가 첨지 어른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맞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요. 뭐, 그런 거라면 알려드리지요. 그분의 성함은 박봉참이요. 아, 그럼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이 맞소. 고맙소이다. 상철은 문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넙죽 절하고 초상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문 입구에서 첨지 댕머슴이 상철을 붙잡았지요. 누굴 찾아오셨소? 저는 박첨지 어른께 돈을 받으러 왔소. 아니, 우리 나리한테 돈을 받으러 왔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 몇 해 전 박봉참 나리께 제가 식사 대접을 했었소. 그때 첨지 어른께서 말씀하셨소. 집으로 찾아오면 밥값을 주겠노라고. 그 말에 머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첨지 어른께서 어제 운명을 하셔서, 그러니 돈을 갚지 못할 것이요. 대신 그것은 밥값이셨으니, 들어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퉁치시오. 아니, 그랬단 말이. 그럼 어쩔 수가 없구려. 그리하는 수밖에. 상철은 머슴의 안내를 받아 큰 절을 하고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밥을 먹게 된 상철은 밥을 더 달라 하여 몇 그릇을 더 먹었지요. 배불리 밥을 먹은 상철은 천천히 초상집을 나왔습니다. 첨지 어른 덕분에 욕이 참 잘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오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해 진력이 되어 초상집을 나온 상철은 마땅한 잠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가에 있는 정자를 발견했지요. 옳거니.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군. 상철은 정자 위로 올라가 보찜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지요. 조금 지나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철은 피곤함이 몰려와 막 잠이 들 판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남녀 한 쌍이 정자 아래로 와서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지요. 이제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소. 아니, 왜 그러시? 그동안 우리 잘 만나오지 않았소? 아, 이제 그쪽 부인한테나 잘해주시오. 나는 당신을 그만 만날 것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것이오? 연유나 좀 말해보시오.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춘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내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자꾸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것이요. 솔직히 그쪽의 것은 감흥이 전혀 없어.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구만. 어째 감흥이 없단 말이오?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소?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니 그런 것이 아니겠소? 여인의 말에 사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두말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철이 벌떡 일어나 정자 아래로 내려가 여인에게 물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큰 것을 찾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철의 말에 여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딱 보아도 양반집 여인 같았지요. 그대는 뉘신데 그런 걸 묻는 것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되었소. 보아하니 부인께서는 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요. 상철의 말에 여인이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시골 촌뜨기 같은데 양반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 누가 놀린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내 지금까지 크다 하여 여러 놈을 만나봤지만 양에 차는 놈이 한 놈도 없었느니라. 내 놈도 사내라고 입만 살아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냐?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구려. 어두우니 조심히 들어가시오. 상철은 다시 정자 위로 올라와 보찜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저만치 가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 정자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내 놈의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후회는 안 할 것이요. 여인은 상철의 말이 빈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한 데다 아직 앳돼 보여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믿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우선 그런 데서 자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서 머슴으로 있거라. 행랑채를 하나 내어줄 터이니 그곳에서 자고 먹는 것은 춘자가 챙겨줄 것이야. 그 말에 상철은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었지요. 좋소. 그리하겠소. 우리 집에는 다른 하인들도 있으니 알아서 눈치껏 마당이나 쓸면서 일하는 척만 하시게. 자네가 날 흡족하게만 시켜주면 자네에게는 큰 보상이 따를 것이야.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큰 보상도 따른다 하니 상철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상철에게는 횡재나 마찬가지였지요. 좋소. 까짓것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총각은 이름이 무엇이야? 내 이름은 상철이요. 그래. 상철이라. 그럼 자네는 나를 따라오시게. 여인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녀는 신이 났는지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이 궁둥이처럼 요염하게 걸어갔지요. 상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못을 나와 조금 가다 보니 여인이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곳이 내 집이야. 나는 서방은 없고 여종 1명, 머슴 1명만 있을 뿐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자네는 곧바로 행랑채로 들어가시게. 알겠소. 상철은 여인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곧 보기와는 다르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자, 이 방을 쓰시게. 여인은 상철을 행랑채에 딸린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나도 피곤하니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보세. 여인은 상철에게 야릇한 눈빛을 찡긋 던지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행랑방으로 들어가 벌러덩 누웠지요. 집 떠나온 지 수일 만에 이불 깔린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상철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상철이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머슴 하나가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처음 뵙겠소. 아니, 넌 누구냐? 오늘부터 나도 이 집에서 일하기로 한 상철이라오. 머슴 덕칠은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너더러 이 집에서 일하라고 한 것이야? 이 집 마님이요. 어젯밤 늦게 같이 들어왔소. 머슴은 상철을 째려보듯 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장작을 메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엥, 쯧쯧. 이번에는 며칠이나 있다 쫓겨나려나? 머슴 덕칠은 뒤뜰로 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종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철이요? 그렇소만. 날 따라오시오. 여종은 상철의 눈을 일부러 피하듯 마주치지 않고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밥상을 차려놨으니 가져다 드시오. 고맙소. 그런데 마님은 어디 가신 것이오? 그건 왜 물으시오? 그야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요. 그 말에 여종은 상철을 빤히 보더니 의아하단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쪽은 밤일하러 온 것이 아니오? 마님하고 이야기된 게 아니었소? 퉁명스러운 여종의 말에 상철은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종의 말투로 보아 이미 여러 사람이 거쳐간 것 같았지요. 그럼 마님은 집에 없소. 마님은 저녁에나 들어오실 것이요. 그럼 낮에 마님은 항상 밖에 계신 것이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요? 마님은 장터에서 제일 큰 포목점을 운영하시오. 낮에는 항상 그곳에 계시지요. 여종 춘자는 퉁명스럽긴 하였으나 묻는 것은 꼬박꼬박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구려. 일단 챙겨준 밥은 잘 먹겠소. 상철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춘자가 챙겨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춘자는 우물가로 가서 빨래를 하였지요. 여종 춘자가 퉁명스럽긴 하였으나 그녀는 무척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확실히 하는 책임감 있는 처녀 같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철에게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밥을 다 먹은 상철은 뒤뜰로 가서 머슴 덕칠이 장작 패는 일을 거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덕칠이 짜증스럽게 말했지요. 거추장스럽게 굴지 말고 저리 가시게. 밥도 먹었으니 저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머슴 덕칠이 상철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자네는 자네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은가? 이 일은 내 일이니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시게. 머슴마저 퉁명하게 굴자 상철은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 물어보았지요. 왜 이렇게 다들 내게 퉁명스럽게 구는 것이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상철의 말에 덕칠이 한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있는 동안이나 편히 있다 가시게.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오? 내게 속 시원히 말해주면 안 되겠소? 상철이 자꾸 묻자 덕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리 잠시 앉아보시게. 상철은 머슴 덕칠 앞에 철푸덕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이 벌써 여러 다녀갔었네? 헌데 죄다 열흘을 넘기지 못했지? 열흘을 넘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오? 그거야 마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마님이 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 뭐, 마님께서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나는 경험은 없지만 웬만한 사내들로는 양이 차질 않으신다네. 그러니 자네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게. 하룻밤 만에 쫓겨나는 일도 허다하네? 그래서 다들 제게 퉁명스럽게 굴었구만요. 어차피 수일 내로 떠나갈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뭐, 정들면 뭐 하겠나. 금방 헤어질 사람을. 그러니 모르는 사람으로 있다가 가는 게 낫지.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 춘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어? 자네가 어찌 춘자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그녀의 본관은 어디이고,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 일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오. 자네가 이 집에 온 것은 마님에게 선택되어 온 것이니 춘자에 대한 관심은 끄는 게 좋을 것이야. 행여 마님이 자네의 그런 마음을 아시게 되면 자네뿐만 아니라 춘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네. 덕칠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춘자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알면 마님이 춘자를 질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단 알겠소. 저도 조심할 테니 춘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오. 상철이 자꾸 물어오자 덕칠은 마지못해 말해 주었습니다. 춘자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다네. 헌데 그녀의 아버지가 못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 바람에 어머니까지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다네. 그래서 춘자 처녀가 여종살이를 하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네. 시집갈 나이에 혼인은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하니 그녀도 참 딱하게 되었지. 덕칠 어른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의 표정이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덕칠과 대화를 마친 상철은 처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보았던 춘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뚝한 콧날에 가늘고 길게 옆으로 뻗은 눈매,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눈동자. 그는 춘자만 생각해도 왠지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렇게 상철은 오랫동안 춘자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잠결에 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께서 찾으시오. 상철이 일어나 보니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지금 몇 시나 되었소? 술시오. 어서 씻고 마님이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오. 춘자는 돌아가고 상철은 우물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지요. 찾으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상철은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화려한 장신구가 있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꽉 차 있었지요. 그런 고급스러운 방 안에서 마님은 요염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상철은 조심스럽게 마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래, 잠자리는 마음에 들더냐? 푹신한 요가 깔려 있어 등도 배기지 않고 아주 좋더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오늘은 내가 정자에서 말했듯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야 할 것이야. 알겠소. 걱정 마시오. 잠시 후 안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춘자는 자신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수를 놓기 시작하였지요. 병든 어머님의 약값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그녀는 밤새워가며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자수 솜씨는 인정받을 정도로 수준급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 그녀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밤새워 놓은 자수를 못 쓰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밤새워 놓은 자수를 못 쓰게 되어버렸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줘야 하는데 큰일이다. 춘자는 내일까지 납품해야 하는 자수를 망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조각으로 코피를 막고 새로운 원단 위에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놓다 보니 새벽달이 울기 시작했지요. 새벽달이 울자 춘자는 수놓던 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 준비를 하였지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가마솥에서는 고소한 밥냄새가 올라왔지요. 춘자는 아궁이의 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렸지요. 그 두레박 이리 주시오. 내가 물 떠주리다. 어느새 상철이 바짝 다가와 두레박을 빼앗듯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레박으로 물을 힘차게 퍼 올렸지요. 역시 사내의 힘이라 두레박질은 힘차고 빨랐습니다.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요. 춘자는